제9화 고려 원정과 고빌라이의 불개토풍. 고려 원정은 고종의 아들로 1235년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1232년 최우는 강화도로 천도하며 대몽항쟁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258년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4대 60년간의 최씨 무신 정권이 교정별감인 최의가 아버지 최항의 신복이었던 김준, 유경에 의하여 살해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지친 고려는 기나긴 전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마침내 1259년 태자인 원정을 몽고에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정이 강화를 맺을 목적으로 몽고 4대 몽케칸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갑자기 몽케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정이 태자의 신분으로 몽고로 갔을 때 마침 내전 중에 있던 쿠빌라이를 찾아가 만난 것은 이후의 고려와 원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면밀한 정세 판단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지만 결과적으로 동생 아릭부카의 몽골 초원 세력과의 결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쿠빌라이의 중국을 중시하는 세력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이 때문에 몽고와의 외교 교섭은 예상보다 훨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고려 태자인 원종을 만난 쿠빌라이가 고려는 말리나 되는 큰 나라이다. 당태종이 친정하였어도 굴복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그 태자가 스스로 내게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며 기뻐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강의 선무사 조양필이라는 신하가 쿠빌라이에게 고려가 비록 소국이나 산과 바다에 의지하여 우리가 22년 동안 용병했는데도 아직 복속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태자가 내조하였으나 마침 황제가 서쪽으로 정발하러 떠났으므로 머문 지 2년이 되었는데 대접하는 설비가 소홀하여 그 마음을 위안하지 못하였으니 일단 돌아가면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듣건대 그 아비인 고종이 죽었다 하니 태자를 왕으로 세워 환국시키면 반드시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덕을 받들어 신하의 자리에 만족할 것이니 이는 한 명의 병사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도 일국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섬서 선무사 염희헌도 같은 말을 하니 쿠빌라이가 그렇게 여겼다. 원종이 사신으로 몽고에 와 있는 도중 고종이 죽자 태자를 국왕으로 책봉한 것은 몽고에서 고려의 왕통을 그대로 인정한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몽고에 대항한 책임은 이미 붕괴된 최씨 정권에게 전가되었으며 원종이 요구한 사항도 대부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의관 및 풍속은 본국의 것을 따르도록 할 것. 둘째, 사신은 몽고 조정에서만 보낼 것. 셋째, 개경 환도를 재촉하지 말 것. 넷째, 군대를 철수시킬 것. 다섯째, 다루가치를 소환할 것. 여섯째, 전쟁 중 몽고에 항복한 고려인들을 돌려보낼 것. 경이 표를 올려 요청한 6가지 일은 모두 허락한다. 의관은 본국의 풍속에 따를 것이며 상하가 모두 고치지 말라. 사신은 몽고 조정에서만 보낼 것이며 나머지는 통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이다. 개경으로 돌아가는 시기는 힘을 헤아려 결정하라. 주둔하는 군대를 압록강 이북으로 철수하는 것은 이해 가을을 기한으로 할 것이다. 원래 설치하였던 따루가치 일행은 모두 돌아오도록 명하였다. 자원하여 우리에게 의탁한 자 10여 명에 대해서는 마땅히 조사해야 할 것이나 앞으로 이처럼 머물려는 자가 있으면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 고 쿠빌라이는 답변하였습니다. 쿠빌라이가 원종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고려를 당태종이 친정했어도 굴복시키지 못한 나라, 즉 고구려를 계승한 강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동생인 아릭부카와의 결전을 앞두고 남송과의 전투마저 중단한 채 급히 북상하는 쿠빌라이로서는 고려의 재항전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고려와의 강화를 성립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경쟁자인 동생 아릭부카를 물리치고 황제에 오른 시점에서 카디안의 침입 시의 쿠빌라이의 발언은 달라집니다. 당시 중앙아시아의 주인이며 2대, 3대 대칸을 배출한 오고타이 가문의 카이두는 자신이 정통성 있는 칸이라고 주장하면서 5대 칸인 쿠빌라이에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는 1277년 제국의 수도 카라코람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이에 쿠빌라이는 명장 바이안을 소환하여 오르콘강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패전한 카이두는 1287년 다시 새로운 동맹 세력과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하였습니다. 그중 카디아는 징기스칸의 둘째 아우 카치운의 손자인데 그의 근거지는 동몽골과 만주였고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동서에서 협공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바얀에게 카이두 저지 임무를 맡기고 72세의 노구를 이끌고 징기스칸의 막내 동생 테무케 우치킨의 후손인 나얀과 전투를 치루어 그를 사로잡고 처형하였습니다. 쿠빌라이의 사위였던 충렬왕은 장인인 쿠빌라이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직접 원나라로 향하였습니다. 패배한 카다얀의 잔당들은 만주 지역에서 원나라에 항복할지 항전할지를 고민하다가 고려로 쳐들어왔습니다. 충렬왕은 부재 중이고 대신들은 강화도 천도를 갑론을박하였습니다. 고려의 신하인 호공 등이 왕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수도를 옮기면 안 됩니다. 하였지만 다른 신하들은 허공이 본래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개소리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구만 이라며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나라에서 온 홀라다가 구빌라이 황제께서 고려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감히 함부로 수도를 옮기자고 짓거리는 자가 있다면 잡아오라고 하셨소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태세를 전환하면서 허공이 맞는 말을 하였다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카다얀의 침략군은 동북 방향의 쌍성 총관부 지역인 화주에 도달하였습니다. 만주에서 쫓겨내려온 군대는 굶주리고 지쳐 진군 속도는 느렸습니다. 그들은 식량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여서 양식으로 삼았고 부녀자들을 잡으면 폭행하고 죽인 후 잡아먹는 막장이 군대였다고 합니다. 고려의 각 고을에서는 카다안의 군대의 소문만 들려도 도망가는 판국이었는데 원주의 장수였던 원충갑이 용감하게 싸워서 그들을 연이어 격퇴시켜 버렸습니다. 적들이 몰려와도 원충갑은 용감하게 싸웠고 결국 적장 돌아도는 살해되었고 적병의 절반이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당시 왕세자였던 충렬왕의 아들 충선왕 왕원은 외할아버지인 쿠빌라이에게 고려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도록 파견되었는데 카다얀의 반란군이 고려의 북쪽 지방을 휩쓸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늙은 쿠빌라이가 당태종도 고구려에게 패했고 우리도 너희를 굴복시키는데 매우 큰 힘을 쏟았는데 왜 지금은 그깟 도적대에게 쩔쩔매는가? 라고 질문하자 장군 오인영이 그때는 그때일 뿐 지금의 고려는 다릅니다. 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쿠빌라이 칸은 어린 충선왕에게 카다얀을 무찌르려면 밤중에 전투를 치러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고려군이 군사력을 두려워하여 이를 해체시킬 것을 명하여 고려군이 전투력을 약화시킨 장본인인 쿠빌라이의 말에 모순이 있지만 정면으로 반박은 하지 못하고 오인영이 둘러서 대답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은 김준, 유경에 의하여 최의가 제거되면서 종말을 구했습니다. 김준과 유경이 권력을 잡았지만 10년 후인 1268년 김준의 최측근이었던 임연이 김준을 제거하고 새로운 무신 정권을 세웠습니다. 임연이 김준의 아들과 토지를 가지고 다투는 일이 일어났는데 마침 임연의 처가 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김준이 그녀를 귀양 보내려는 일이 벌어지면서 적대적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용산별감 이석이 왕에게 바치는 음식을 싣고 오는 배를 김준이 야별처를 보내어 강탈하면서 원종이 김준을 더더욱 증오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임연은 원종과 그 측근 세력과 힘을 합하여 김준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지만 원종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임연은 원종의 측근을 제거한 다음 국왕 폐위를 요구하였습니다. 원종을 폐위한 다음
삼별초와 도방을 동원하여 원종의 아우인 안경공 창을 옹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몽고의 사신으로 갔던 태자인 충렬왕이 몽고의 이를 호소하였고 이면은 폐위 5개월 만에 원종을 복위시켰습니다. 복위된 원종은 돌연 몽고로 떠났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몽고의 입조 요구에 응한 것이지만 신변 불안을 이유로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몽고에 도착한 원종은 쿠빌라이를 만나 혼인 동맹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쿠빌라이가 거절했으나 1271년 쿠빌라이의 허락을 얻고 충렬왕이 세자로 원에 있을 때인 1274년 5월에 혼인하였습니다. 충렬왕은 이미 결혼한 39세였고 제국대장 공주는 16세였습니다. 충렬왕은 73세로 장수하였지만 공주는 39세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상하게 고려에 시집온 원나라 공주들은 수명이 짧았다고 합니다. 총 7명 중 5명이 남편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원나라 입장에서는 고려가 남송이나 일본과 연결되어 다시 항전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면이 원종을 폐위하였을 때 원나라에서 그 처리 방안을 의논하면서 추밀원이 마희기가 건의하기를 만일 고려의 본신인 임연이 반역을 하여 산과 물로서 막고 송과 연합하여 해도에서 항거하면 우리나라에 비록 100만의 용감한 병사들이 있을지라도 짧은 시일에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우려하였다고 합니다. 몽고 입장에서는 왕실 혼인을 통하여 고려가 남송과 일본과 연결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오히려 남송과 일본 공격에 고려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원나라는 일본과 안남 등 동남아시아에 대한 공략을 병행하게 되었는데 일본 원정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고려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보여집니다. 또 충수강 10년에는 일부에서 고려를 원의 일기 성으로 만들려는 입성운동이 일어났는데 원나라의 왕관이 반대하면서 구빌라이께서 그 충성을 가상하게 여겨 황녀를 시집 보내시니 위기에는 친왕과 같았고 총애가 융숭한 것이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본국의 습속을 따를 것을 허락하였고 원나라의 제도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동쪽에서 일이 생기면 고려가 군사를 내어 돕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려가 동쪽이 번국이 되어 대대로 현저한 공을 세웠고 여러 대에 걸쳐서 공주에게 장가드는 일이 일상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며 원나라 대신들도 반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나라 쿠빌라이가 약속한 불계 토풍은 고려가 몽골이 속국이 되더라도 고유한 풍속은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원 제국의 초대 황제이자 몽골이 5대 대칸인 쿠빌라이의 유훈이라 후대의 원나라 대칸도 건드릴 수 없는 불문법 역할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친원파의 고려를 원나라의 일기의 성으로 만들려는 시도도 거부하는 명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권문세가들이 기득권 유지로도 악용되었습니다. 권문세가들과 절에서는 암양위천이라고 토지를 점탈하여 양인들을 강제로 개인의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원나라에서 고려의 심각한 병폐인 노비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활리길사라는 관료를 파견하였지만 권문세가의 노비제 개혁을 거부하는 명분이 쿠빌라이가 말한 불계 토풍이었습니다.